혹시 일어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질문을 하고 난 뒤 방안이 이상할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결혼 첫날 밤이었고 하반신이 마비된 남자와 부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조용해야 할 집에서 분명히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까지 너무 반복적으로요.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침대 옆에 주저앉아 아무 말도 못한 채 조용히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질문 하나가 이 결혼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릴 거라는 걸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보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복이 더해집니다. 새벽 4시 김서연의 하루는 어둠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차가운 얼음 위에 고등어를 하나씩 올리면서 서연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시렸습니다. 겨울도 아닌데 새벽 공기는 왜 이렇게 차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추운 게 아니라 서연의 몸이 떨리고 있는 거였죠. 오늘만 넘기자. 오늘만. 서연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옆 자판에서 김치를 깔던 김 사장이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지만 서연은 그냥 고개를 숙이고 생선을 정리하는 척했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부르릉, 부르릉. 서연은 꺼내 보지도 않고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어차피 뻔한 전화였습니다. 새벽부터 울려대는 전화는 하나같이 똑같았어요. 독촉, 협박, 욕설. 통화 목록을 보니까 50통이 넘었습니다. 받아봤자 답은 없었습니다. 이자 포함하면 3억이야. 언제 갚을 거냐고. 귓가에 맴도는 그 목소리를 떨쳐내려고 서연은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시장 입구 쪽이 소란스러웠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어보니 낯선 검은 승합차가 시장 골목 입구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새벽 시장에 어울리지 않는 차였죠. 번호판도 가려져 있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서연은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생선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고등어가 얼음 밖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주워 담으면서 서연은 숨을 참았습니다. 그냥 지나가라. 제발 그냥 지나가라. 하지만 운명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시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새벽 시장의 정장이라니. 주변 상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좌판 사이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좌판 앞에 딱 멈춰섰습니다. 김서연 씨?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얼음만 바라봤습니다. 얼음 위에 비친 자기 얼굴이 일그러져 보였어요. 듣고 계시죠? 김서연 씨. 남자가 좀 더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이번엔 주변 상인들도 다 들을 수 있는 크기였죠.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옆에 선 다른 남자는 팔짱을 끼고 서연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2억인 줄 알았죠? 이자 포함하면 3억입니다. 3억? 남자가 손가락 3개를 펴보였습니다. 생선 팔아서 언제 갚을 건데요? 하루에 얼마나 버세요? 10만 원? 20만 원? 옆에 있던 남자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의 시선이 싹 모였습니다. 서연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창피함보다는 공포가 더 컸지만요. 저기요.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간? 벌써 3달 넘게 기다렸는데요. 남자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오늘 안에 못 가져오면 끝입니다. 끝. 남자는 손으로 목을 긋는 신용을 했습니다. 옆 좌판의 김 사장이 조용히 서연에게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서연아,
그 사람들 조심해. 작년에 최신혜도 그렇게 시작했어. 지금은 가게 문 닫았잖아.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좌판 앞에서 서성거리며 서연을 감시하듯 지켜봤습니다. 그러다가 그중 한 명이 갑자기 좌판에 발을 올렸습니다. 아! 그리고 생선을 발로 툭 찼습니다. 고등어가 얼음 밖으로 튕겨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 더러운 것들 팔아서 3억을 갚겠다고? 남자가 또 한 번 발로 밀었습니다. 이번엔 꽁치 2마리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만해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남자는 그제야 발을 걷었습니다. 하지만 비웃는 표정은 사라지지 않았죠. 오늘 저녁 7시 우리 사무실로 오세요. 안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남자가 명함을 좌판 위에 던졌습니다. 명함에는 대한금융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두 남자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시장을 나가면서도 뒤돌아보며 서연을 쳐다봤어요. 그 시선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서연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이미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른 척하는 게 상책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었죠. 서연도 이해했습니다. 자기 일도 바쁜데 누가 남의 빚 문제에 끼어들겠어요. 서연은 바닥에 떨어진 생선을 주워 담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주저앉아서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울 수도 없었어요. 울면 장사를 못하니까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손님은 하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침 장사 시간인데 좌판 앞이 텅 비었습니다. 아까 그 소동을 본 손님들이 다들 피해가는 것 같았어요. 서연은 장사 도구를 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칼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서연은 일어났습니다. 좌판을 대충 정리하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옆 좌판 김 사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서연아, 어디가? 잠깐 볼 일이 있어요. 서연은 그렇게만 말하고 시장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폐속까지 시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시장을 나서자 큰 길이 보였습니다. 차들이 신호를 기다리며 멈춰 있었습니다. 출근 시간이 다가오는 시각이었죠. 서연은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그냥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김서연. 서연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검은 승합차였습니다. 아까 그 차가 천천히 서연을 따라오고 있었어요. 어디가? 도망가려고? 창문 너머로 남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도망쳐야 해. 서연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48살 여자가 새벽 시장에서 뛰는 모습은 우스꽝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이대로면 죽는다. 그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신호등 앞에 멈춰 선 차들 사이로 서연은 뛰어들었습니다. 경적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숨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에 고급 세단 한 대가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검은색 세단. 번호판도 깨끗하고 차체도 반질반질했습니다. 서연은 그 차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차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제발요. 제발. 차 안의 운전자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연은 창문을 계속 두드렸습니다. 숨이 가빠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발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운전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뒷좌석을 돌아봤습니다. 무언가 지시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서연도 따라서 뒷좌석을 봤습니다.
그곳에 남자가 한 명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회색 수트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지나치게 창백했습니다. 아픈 사람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남자는 서연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감정을 읽을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서연은 다시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제발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검은 승합차가 서연의 바로 뒤까지 따라온 상태였어요. 서연의 손이 더 세게 창문을 쳤습니다. 손가락이 아팠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차 안의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은 망설이지 않고 뒷좌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사채업자 하나가 손을 뻗어 문을 잡으려 했지만 서연이 있는 힘껏 문을 당겼습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밖에서는 사채업자들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문 열어. 거기 나와. 서연은 숨을 헐떡이며 뒷좌석 구석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터질 것 같았어요. 남자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차갑다기보다는 담담했어요. 서연은 대답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사채업자들이 계속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거든요. 남자가 앞좌석 운전자에게 말했습니다. 출발하세요. 하지만 회장님, 저 사람들이 출발하세요. 남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마침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차를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차는 부드럽게 앞으로 나아갔어요. 서연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뒤에 서서 뭔가 적고 있었습니다. 아마 번호판을 적는 것 같았어요. 서연은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번호판을 알면 찾아올 거야. 하지만 지금 당장은 도망쳤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그제야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차에 그냥 뛰어든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남자가 물었습니다. 김서연입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연은 남자를 슬쩍 쳐다봤습니다. 수트 차림이 말끔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너무 창백해서 건강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손도 가늘었습니다. 뭔가 오랫동안 아팠던 사람처럼 보였죠. 그때 서연의 눈에 뭔가 보였습니다. 트렁크 쪽 유리창 너머로 접힌 휠체어가 보였습니다. 검은색 휠체어였어요. 꽤 고급스러워 보이는 물건이었습니다. 이 사람 아픈 사람이구나. 서연은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아픈 사람이라면 적어도 자기한테 해를 끼치지는 않을 것 같았거든요.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사채업자들이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빚이 있으십니까? 네. 얼마나? 3억이요. 남자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놀란 것 같았어요.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본인이 빌린 겁니까? 아니요. 전 남자친구가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이미 늦었죠. 서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모르는 사람 앞에서 울 수는 없었어요. 고소는 하셨습니까? 증거가 없어요. 서류에 제 도장이 찍혀 있거든요.
제가 잠든 사이에 몰래 가져간 건데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어요.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시내를 벗어나 한적한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서연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기요, 어디로 가는 건가요? 집입니다. 집이요? 제 집입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모셔야 할 것 같아서요. 남자의 말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서연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고맙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내려달라고 해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잠시 후 차는 큰 저택 앞에 멈춰섰습니다. 서연은 입을 떡 벌렸습니다. 담장이 높았고 정원이 넓었습니다. 집은 3층짜리였고 창문도 엄청 많았어요.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여기가 회장님 댁입니다. 운전자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서연은 옆에 앉은 남자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니, 내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움직임이 느렸습니다. 운전자가 재빨리 휠체어를 꺼내 펼쳤습니다. 남자는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사람 다리를 못 쓰는구나. 남자는 휠체어를 타고 저택 입구로 향했습니다. 그러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들어오시죠.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사채업자들이 어디선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랐어요. 서연은 차에서 내려 남자를 따라갔습니다. 저택 안은 더 놀라웠습니다. 천장이 높았고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습니다. 바닥은 대리석이었고 계단은 나선형이었어요. 서연이 살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남자는 거실로 들어가 소파 옆에 휠체어를 멈췄습니다. 앉으시죠. 서연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소파가 너무 푹신해서 앉는 게 어색했어요. 남자는 서연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이도연입니다. 태림그룹 회장입니다. 태림그룹이요? 서연도 그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건설, 호텔, 유통까지 하는 큰 회사였어요. 네. 그리고 제가 김서연 씨에게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제안이요? 김서연 씨의 빚 3억을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서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예.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조금 변했습니다. 여전히 차분했지만 뭔가 단단한 결심 같은 게 느껴졌어요.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서연은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혼인신고를 해 주십시오. 3년간 제 아내 역할을 해 주시면 됩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습니다. 마치 사업 계약을 제안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서연은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도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병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문에서는 결혼한 회장을 원합니다. 안정적인 가정을 꾸린 사람이어야 경영권을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게 무슨... 당신의 빚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대신 3년간 제 아내로 계십시오. 육체적 관계는 없습니다. 각자의 방을 쓰시면 됩니다. 3년 뒤엔 원하시면 이혼하셔도 됩니다. 위자료도 드리죠. 도연은 마치 계약서를 읽듯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서연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지금 결정하세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넓은 정원이 보였어요. 저 밖 어딘가에는 사채업자들이 자기를 찾고 있을 겁니다. 3억? 그 돈을 갚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서연은 도연을 다시 봤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남자. 창백한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습니다. 도연은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는 옆 테이블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계약서였습니다. 도연이 펜을 건넸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받았습니다. 계약서를 넘기면서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일까? 하지만 다른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펜을 들어 서명란에 이름을 썼습니다. 김서연. 떨리는 글씨였지만 분명한 이름이었습니다. 도연은 계약서를 받아 조용히 접었습니다. 내일부터 이 집에서 지내시면 됩니다. 필요한 건 직원들에게 말씀하세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서연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계약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계약서에 서명을 한 뒤 서연은 그날 저녁을 그 저택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도연은 집사를 불러 서연을 안내하게 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 가정부가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마님, 이쪽으로 오시죠. 마님. 그 호칭이 서연의 귀에는 너무 낯설었습니다. 48년을 생선 장수로 살아온 여자한테 마님이라니. 서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가정부를 따라갔습니다. 넓은 계단을 올라가면서 서연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아마 비싼 그림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연이 아는 세상과는 너무 달랐죠. 2층에 도착하자 가정부가 복도 동쪽 끝 방문을 열었습니다. 마님 방은 2층 동쪽입니다. 필요하신 물건은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연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넓었습니다. 아니, 넓다는 말로는 부족했어요. 서연이 살던 원룸보다 2배는 컸습니다. 침대는 킹사이즈였고 옷장은 벽 한쪽을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창문도 컸어요. 커튼을 열면 정원이 보일 것 같았습니다. 불편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가정부가 말하고는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서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방문을 닫고 등을 기댔습니다. 그리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후,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습니다. 새벽에 사채업자들한테 쫓기고 모르는 사람의 차에 뛰어들고 그리고 계약 결혼을 하고 이게 다 몇 시간 만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서연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침대가 너무 푹신했습니다. 앉는 것만으로도 몸이 푹 꺼졌어요. 서연은 침대 위에 누워봤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조명도 은은했어요. 이게 진짜 내 인생인가? 서연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좁은 원룸에서 생선 냄새를 풍기며 살았는데 오늘은 이런 저택에 누워 있다니 비현실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서연은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계약 결혼, 3년, 그리고 이혼. 마치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 같았어요. 아니, 실제로 거래가 맞았습니다. 서연은 빚을 갚는 대가로 아내 역할을 하기로 한 거니까요.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서연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었어요. 3억을 갚을 방법은 이것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녁 식사는 방으로 가져다 줬습니다. 서연은 혼자 먹었어요. 음식은 맛있었지만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밤 9시쯤 됐을까요? 서연은 씻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을 자려고 했어요. 오늘 하루가 너무 길었으니까 금방 잠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낯선 방, 낯선 침대, 낯선 천장. 모든 게 익숙하지 않았어요.
서연은 뒤척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복도 끝, 아마 도연의 방 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방문 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보였어요. 그리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끙, 낮은 신음소리였습니다. 서연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픈 건가? 서연은 걱정이 됐습니다. 도연은 병이 있다고 했었죠. 다리도 불편하고 혹시 밤에 몸 상태가 안 좋은 건 아닐까요? 서연은 침대에서 내려와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방에서는 계속 소리가 났습니다. 끙 후, 숨을 내쉬는 소리 같았어요. 무언가와 버티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이상한 소리가 섞였습니다. 철컥, 쨍그랑, 쇠가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무게를 다루는 소리 같았어요. 서연은 복도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도연의 방문 앞까지 갔습니다. 불빛이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어요. 서연은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내가 뭐 하는 거지?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아직 결혼한 지 하루도 안 됐어요. 계약 결혼이고요. 그런데 남의 방문을 두드린다는 게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손을 내렸습니다.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끙 후, 무거운 숨소리였습니다. 서연은 걱정이 됐지만 그냥 돌아섰습니다. 자기 방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계속 들렸거든요. 끙, 찰컥 후, 반복되는 소리였습니다. 서연은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밤 늦게까지 뭘 하는 거지? 서연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아직은 낯선 사이니까요. 소리가 멈췄습니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잠들 수 있겠네. 하지만 5분쯤 지나자 소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끙 후, 철컥. 서연은 베개로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여전히 들렸어요. 운동을 하는 건가? 아까 쇠 부딪히는 소리를 생각하면 무게를 드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근력 운동 같은 거요. 근데 휠체어 타는 사람이 무슨 운동을? 서연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 밤늦게 운동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됐어요. 게다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소리를 내면서요. 아픈 건 아닐까? 서연은 다시 걱정이 됐습니다. 일어나서 다시 가볼까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까처럼 문 앞에서 망설이다 돌아올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그제야 소리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의 방 불빛도 꺼졌어요. 서연은 그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이제 잘 수 있겠다.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낮에 본 도연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휠체어에 앉아있던 창백한 얼굴, 가늘었던 손, 병약해 보이던 모습. 그런데 밤에 들린 소리는 그런 사람이 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끙끙거리면서 무언가와 버티는 소리, 쇠를 다루는 소리. 그건 힘을 쓰는 사람의 소리였어요. 이상해.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뭔가 맞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계약 결혼이에요. 서로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기로 한 거니까요. 그냥 3년만 지나면 돼. 서연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3년만 참으면 됩니다. 그러면 빚도 없어지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어요. 그 뒤엔 다시 자기 인생을 살면 되는 거죠. 그래,
그냥 3년만. 서연은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얕았습니다. 꿈속에서도 그 소리가 들렸어요. 끙, 철컥 후, 반복되는 소리, 그리고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누군가의 그림자. 서연은 뒤척이며 잠을 잤습니다. 첫날 밤은 그렇게 불안하게 지나갔습니다. 창밖으로 새벽해가 떠올랐지만 서연은 제대로 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자 몸이 무거웠습니다. 첫날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서연은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정원이 보였습니다. 햇살이 나무 사이로 쏟아졌어요. 아름다운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뭔가 시작이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가정부의 안내로 1층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긴 식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양쪽에 의자가 6개씩 있었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자리는 2곳뿐이었어요. 식탁 양 끝이었습니다. 도연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휠체어를 식탁 끝에 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를 보고 살짝 놀랐습니다. 어젯밤 그 소리를 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말끔한 모습이었거든요. 흰색 셔츠에 회색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넘겼고 면도도 깨끗하게 했어요. 창백한 얼굴이지만 피곤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밤새 끙끙거리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잘 주무셨습니까? 도연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목소리도 차분했습니다. 전혀 피곤한 기색이 없었어요. 아, 네. 잘 잤어요. 서연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제대로 못 잤지만 그렇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는 없었죠. 서연은 식탁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가정부가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죽과 반찬들이었어요. 서연에게 익숙한 한식이었지만 그릇과 상차림이 고급스러웠습니다. 입맛에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연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죽은 따뜻했고 부드러웠습니다. 맛도 좋았어요. 하지만 서연은 제대로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어젯밤 일이 자꾸 생각났거든요. 서연은 슬쩍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도연은 휠체어에 앉은 채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 숟가락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물컵을 잡았어요. 그 순간 서연은 뭔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도연이 물컵을 드는 동작이 너무 안정적이었거든요. 휠체어에 앉은 사람이 상체만으로 움직이는데 손이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컵을 들어 올리는 동작도 부드러웠어요. 마치 단단한 곳에 서 있는 사람처럼요. 병약한 사람 맞나? 서연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보통 오랫동안 누워 지낸 사람이나 몸이 약한 사람은 손도 가늘고 힘도 없잖아요. 그런데 도연의 손은 달랐습니다. 손목이 가늘어 보이긴 했지만 컵을 쥔 손가락에는 힘이 있었어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회장님, 편하게 부르셔도 됩니다. 아, 그럼 도연 씨. 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괜찮으셨어요? 도연의 손이 살짝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서연은 놓치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도연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게 밤에 소리가 좀 들려서요. 혹시 아프신 건 아닌가 걱정이 됐어요. 서연은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거요. 네. 운동을 조금 합니다. 운동이요? 서연은 놀랐습니다. 네. 상체 운동이요. 병 때문에 하체는 쓸 수 없지만 상체는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도연의 설명은 논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여전히 이상했습니다. 밤 2시까지 운동을? 그것도 끙끙거릴 정도로 힘들게요?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조용히 하겠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걱정돼서 여쭤본 거예요. 서연은 손을 저었습니다. 도연은 다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서연도 죽을 떴지만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식사가 끝나고 집사가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 관련 서류입니다. 여기 놓으세요. 도연은 서류를 받아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어요.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도연이 펜을 손가락 사이에서 돌리고 있었거든요. 빙글빙글 무심하게 펜을 돌리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작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손가락에 힘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동작이었습니다. 이상해. 서연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병약한 사람의 손놀림이 아니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올라가 있을게요. 네. 편히 쉬십시오.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식당을 나와 계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넓은 계단이었습니다. 난간도 화려하게 조각되어 있었어요. 서연은 난간을 잡고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계단쯤에서였습니다. 서연의 발이 헛디뎠습니다. 중심을 잃은 서연의 몸이 뒤로 기울었습니다. 떨어진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뭔가 서연의 허리를 확 붙잡았습니다. 강하고 단단한 힘이었습니다. 서연은 눈을 떴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채 계단 아래에 있던 도연이 상체를 앞으로 쭉 뻗어 서연의 허리를 붙잡고 있었어요. 한 손으로요. 서연은 그 힘에 놀랐습니다. 벽을 잡은 것처럼 단단했거든요. 48kg 나가는 여자를 한 손으로 잡아챈다는 게 말이 됐나요? 그것도 휠체어에 앉은 상태로요? 서연은 도연의 얼굴을 봤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얼굴을 찌푸리며 서연을 놓았습니다. 도연은 허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미안해요. 괜찮으세요? 서연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무리를 좀 한 것 같습니다. 도연의 목소리에 고통이 섞여 있었습니다. 앉아 계세요. 제가 약 가져올게요. 아니, 괜찮습니다. 도연은 손을 저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휠체어를 밀어 방향을 틀었어요. 복도 쪽으로 급하게 가더니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계단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아직도 허리에 도연의 손이 닿았던 감촉이 남아 있었어요. 서연은 자기 허리를 만져봤습니다. 그리고 손목을 봤습니다. 손목에 도연의 손가락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서연은 그 자국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병약한 사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사람이, 하체를 쓸 수 없는 사람이 상체만으로 떨어지는 사람을 붙잡았어요. 그것도 한 손으로요. 말이 안 돼.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상체 운동을 한다고 해도 저 정도 힘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지지대도 없이 휠체어에 앉은 상태에서 저렇게 확실하게 사람을 잡는다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발을 조심하면서요.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젯밤 들렸던 소리, 말끔한 아침 모습, 펜을 돌리는 손놀림, 안정적으로 컵을 드는 동작, 그리고 방금 전 그 힘. 뭔가 이상해. 서연은 확신했습니다.
도연이 보여준 모습과 실제 모습이 다르다는 걸요. 휠체어를 탄 병약한 회장. 그게 진짜일까요? 서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정원에서 가정부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나 지금 뭐에 휘말린 거지? 서연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약 결혼, 3년, 비탄감, 그것만 생각하면 괜찮은 거래였어요. 하지만 뭔가 숨겨진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연이 숨기고 있는 것, 그게 뭘까요? 서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도연은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 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이미 계약했으니까. 서연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3년만 참으면 됩니다. 그동안 너무 깊이 파고들지 않으면 돼요. 서로의 비밀은 서로가 지키는 거니까요. 서연은 그렇게 생각하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질 예정이었습니다. 계단 사건 이후 며칠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저택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가정부들이 모든 걸 다 해줬거든요. 청소도, 빨래도, 식사 준비도. 서연은 그냥 방에 있거나 정원을 산책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이상한 생활이었습니다. 평생 일하며 살아온 사람에게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오히려 힘들었어요. 도연과는 하루에 2번 마주쳤습니다. 아침 식사와 저녁 식사 때였죠. 그 외 시간에는 각자 지냈습니다. 도연은 대부분 서재나 자기 방에 있었고 서연은 2층 자기 방에 있었어요.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네, 잘 잤어요.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계약 결혼이니까 당연한 거였죠.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서연은 도연을 관찰했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자꾸 눈이 갔습니다. 식사 시간마다 서연은 슬쩍슬쩍 도연을 쳐다봤어요. 도연의 손놀림, 표정, 말투, 모든 게 신경 쓰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식탁에서 도연이 물컵을 집어들었어요. 한 손으로요. 휠체어에 앉은 채로요. 컵을 드는 동작이 너무 안정적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의자에 앉아서 컵을 드는 것과 똑같았어요.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으면 중심이 불안정할 텐데.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하체를 쓸 수 없으면 상체만으로 균형을 잡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도연은 마치 2발로 서 있는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또 다른 날이었습니다. 서연이 거실을 지나가는데 도연이 서재에서 나오는 게 보였어요. 휠체어를 밀고 있었는데 속도가 꽤 빨랐습니다. 문턱이 있었어요. 작은 문턱이었지만 휠체어로 넘기에는 조심해야 하는 높이였죠. 그런데 도연은 멈추지 않고 그냥 넘었습니다. 휠체어 앞바퀴가 문턱에 걸리는 순간 도연이 상체를 살짝 들어 올렸어요. 그러자 휠체어가 부드럽게 문턱을 넘었습니다. 서연은 그 장면을 보고 입이 벌어졌습니다. 저게 가능한 거야? 상체 힘만으로 휠체어를 들어 올린다는 게 말이 됐나요? 저녁마다 도연의 방에서는 여전히 소리가 났습니다. 끙, 철컥, 후. 반복되는 소리였어요. 서연은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밤 11시쯤 시작해서 새벽 2시나 3시에 끝나는 소리였죠. 도연이 운동한다고 했었죠. 상체 운동이라고요. 하지만 서연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매일 밤 그렇게 오래 운동하지? 건강한 사람도 매일 4시간씩 운동하진 않잖아요. 그것도 밤늦게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서연은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택은 넓고 좋았지만 갇혀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밖에 나가고 싶었습니다. 시장이 그리웠습니다. 시끄러운 아줌마들, 생선 냄새, 흥정하는 소리. 그게 다 그리웠어요. 어느 날 저녁 서연은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저기 도연 씨. 네. 밖에 나가도 될까요? 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디 가시려고요? 그냥 산책이요. 동네 한 바퀴만요. 도연은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은 위험합니다. 예. 사채업자들이 아직 당신을 찾고 있을 겁니다. 서연은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걸 깜빡하고 있었어요. 제가 빚은 정리했지만 그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특히 당신이 갑자기 사라졌으니 더 집요하게 찾을 거예요. 도연의 말이 맞았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조금만 더 기다릴게요. 죄송합니다. 당신을 가두려는 게 아닙니다. 안전을 위한 거예요. 알아요. 괜찮아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들어왔어요. 시원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담장 너머로 거리가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저 밖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게요. 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3년이나 이렇게 지내야 하나? 그 생각을 하니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도 도연의 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끙, 철컥 후. 서연은 침대에 누워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저 안에서 뭘 하는 걸까? 상체 운동이라고 했지만 뭔가 더 있는 것 같았어요. 서연은 일어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도연의 방에서만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복도를 걸었습니다. 도연의 방 앞까지 갔습니다. 문틈으로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서연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끙, 도연의 신음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쨍그랑, 무거운 쇠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후,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문에 손을 댔습니다. 노크하려고요. 하지만 그 순간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누구십니까? 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날카로웠어요. 경계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 손을 걷었습니다. 아, 저예요. 소리가 들려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곧 끝나니까 먼저 주무십시오. 네. 서연은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궁금증은 더 커졌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으로 지난 일주일을 되짚어 봤습니다. 안정적인 손놀림, 문턱을 가볍게 넘는 모습, 계단에서 자기를 붙잡았던 그 힘, 매일 밤 계속되는 운동, 그리고 방금 전 날카로운 목소리. 뭔가 이상해. 서연은 확신했습니다. 도연이 보여주는 모습과 실제 모습이 다르다는 거요. 병약한 회장, 하체를 못 쓰는 사람. 그게 정말 진실일까요? 서연은 의심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계약 결혼이니까요. 서로의 비밀은 묻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냥 3년만 참자. 서연은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어요. 알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냥 모르는 척하고 지내는 게 나았어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저택에 갇혀 있었습니다. 답답함은 점점 커졌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서연은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나무 사이를 걷다가 담장 쪽으로 갔습니다. 담장은 높았습니다. 넘을 수 없을 정도로요. 서연은 담장에 손을 댔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벽이었어요. 나 지금 갇혀 있는 거네.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빚은 없어졌지만 자유도 없어졌어요. 이게 좋은 거래였을까요? 서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식탁에서 도연과 마주 앉았어요. 도연은 평소처럼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서연은 그를 쳐다봤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누구지? 휠체어를 탄 회장, 계약 결혼을 제안한 남자, 밤마다 운동하는 사람, 비정상적으로 강한 힘을 가진 사람. 서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도연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비밀이 언젠가는 드러날 거라는 것. 서연은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하지만 서연은 몰랐습니다. 그 비밀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드러날 거라는 걸요. 그것도 아주 충격적인 방식으로. 2주가 지났습니다. 서연은 저택에서의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해진 척했다는 게 맞겠죠. 여전히 답답했습니다. 밖에 나가고 싶었어요. 어느 날 저녁 식사 후에 서연은 가정부에게 말했습니다. 저 정원 좀 산책하고 올게요. 네, 마님. 불편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원은 넓었습니다. 밤이 되니까 더 넓게 느껴졌어요. 가로등이 몇 개 있었지만 어두운 곳도 많았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나무 사이를 지나 저택 뒤편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주차장이 있었어요. 차 몇 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주차장 끝에 서서 담장을 바라봤습니다. 높은 담장이었습니다. 갇혀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빚은 없어졌지만 자유도 없었어요. 이게 정말 좋은 선택이었을까요? 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혼자 뭐해?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남자가 한 명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이라 얼굴이 잘 안 보였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익숙했습니다. 김서연 맞지? 남자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가로등 빛에 얼굴이 드러났어요. 서연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최민석이었습니다. 전 남자친구, 서연의 명의로 3억을 빌린 그 남자였어요. 어떻게 여길?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차 번호판 적었잖아. 추적하는 거야. 식은 죽 먹기지. 최민석이 비웃었습니다. 너 잘 사네. 재벌집에 시집 갔다며? 최민석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런 데 살면서 나한테 빚 갚을 생각은 안 해? 빚은 이미 정리됐어. 도연 씨가 다 갚았어. 도연 씨? 최민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휠체어 탄 병신 말하는 거야? 서연은 화가 났습니다. 입 조심해. 왜? 내가 틀렸어? 최민석이 서연에게 더 다가왔습니다. 3억은 내가 갚아야지. 내 이름으로 받은 거 아니잖아. 내 도장 찍힌 거라고. 그건 내가 몰래. 증거 있어? 최민석이 서연의 팔을 확 잡았습니다. 서연이 비틀거렸습니다. 최민석의 소나기가 강했어요. 서연은 팔을 빼려고 했지만 빠지지 않았습니다. 나 조용히 해. 그냥 돈만 받으면 돼. 그 병신 회장한테서 돈 받아내는 거 어렵지 않잖아. 최민석이 서연을 끌어당겼습니다. 서연은 저항했지만 힘이 딸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손을 놓으십시오.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과 최민석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주차장 입구에 서 있었어요. 아니, 앉아 있었죠. 뒤에는 집사가 급하게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밖은 위험합니다. 들어가시죠. 집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휠체어를 천천히 밀어 앞으로 나왔어요. 최민석이 서연을 놓지 않은 채 비웃었습니다. 오, 회장님 오셨네? 반갑습니다. 최민석의 말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회장님, 거기서 뭐 하실 건데요? 휠체어에서 못 내리시잖아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천히 앞으로 왔어요. 가로등 빛 아래로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도연의 얼굴을 봤습니다.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아니, 차갑다는 말로는 부족했어요.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병신이 뭘 어쩌겠어?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어. 최민석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도연이 멈춰섰습니다. 아니, 휠체어가 멈췄습니다. 서연과 최민석으로부터 5미터쯤 떨어진 곳이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연의 손이 휠체어 손잡이에서 떨어졌습니다. 양손이 천천히 내려왔어요. 그리고 도연은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두 발로. 서연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도연의 다리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무릎이 펴졌습니다. 허벅지가 힘을 받았습니다. 종아리가 팽팽해졌어요. 그리고 도연은 완전히 일어섰습니다. 곧게, 아무 문제 없이. 휠체어를 탄 사람의 다리가 아니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다리였어요. 서연의 시선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도연의 구두를 따라, 바지를 따라, 무릎을 따라, 허리를 따라, 어깨를 따라, 얼굴을 따라. 도연은 서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키는 180cm쯤 되어 보였습니다. 어깨는 넓었고 자세는 꼿꼿했어요. 병약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최민석도 얼어붙었습니다. 뭐야? 최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보폭이 안정적이었습니다. 전혀 흔들림이 없었어요. 또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도연이 서연과 최민석 앞에 섰습니다. 최민석이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야야, 이게 무슨... 최민석이 서연의 팔을 놓았습니다. 도연은 최민석을 내려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아니, 차갑다는 말로는 부족했어요. 얼음장 같았습니다. 경고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제 아내에게 손대지 말라고. 그리고 도연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최민석의 목을 잡았어요. 한 손으로. 최민석이 신음했습니다. 도연은 최민석을 들어 올렸습니다. 한 손으로 사람을 들어 올린 거예요. 최민석의 발이 땅에서 떨어졌습니다. 최민석이 도연의 손목을 붙잡고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손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다시는 제 아내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도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습니다. 감정이 없는 목소리였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도연은 최민석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쿵! 최민석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기침을 하며 목을 감싸 쥐었어요. 다음에 또 오시면 경찰이 아니라 병원에 가시게 될 겁니다. 도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민석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비틀거리며 도망쳤어요. 담장을 넘어 사라졌습니다. 주차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서연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도연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두 발로 건강하게 아무 문제 없이 서연은 도연을 봤습니다. 도연도 서연을 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지금 서 있잖아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멀쩡하잖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병 같은 거 없었잖아요. 도연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서연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다 거짓말? 김서연 씨,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설명하겠습니다. 설명? 서연이 비웃었습니다. 뭘 설명해요? 당신 나한테 거짓말한 거잖아요. 병약하다고 휠체어 없으면 못 산다고.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서연의 목소리에 배신감이 묻어났습니다. 도연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멈춰요. 서연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더 가까이 오지 마요. 도연은 멈췄습니다.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 뭐에 휘말린 거예요? 도연은 입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설명하겠습니다. 싫어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싫어요. 서연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저택으로 걸어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서서 서연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뒤에 남겨진 휠체어가 빈 채로 서 있었어요. 모든 거짓이 무너진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에 들어와 문을 잠갔어요. 침대에 앉아서 멍하니 벽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도연이 서 있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두 다리로 곧게 선 모습, 최민석을 한 손으로 들어 올리던 힘, 그 차갑던 눈빛, 다 거짓말이었어. 서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병약한 회장, 휠체어 없이는 못 사는 사람, 그게 다 연기였던 거예요. 왜? 그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왜 멀쩡한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다녔을까요? 서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얕은 잠이었어요. 꿈속에서도 도연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님, 아침 식사 준비됐습니다. 가정부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눈은 퀭하고 입술은 바싹 말랐습니다. 하지만 나가야 했습니다. 서연은 옷을 갈아입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1층 식당으로 내려갔어요. 도연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휠체어는 없었습니다. 도연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평범한 식탁 의자예요. 서연은 그 모습을 보고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이제 연기를 안 하는구나. 도연은 서연을 봤습니다. 앉으시죠.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연과 최대한 거리를 두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정부가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죽과 반찬이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일은 유감입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위험에 처했으니까요. 그래서 거짓말한 거예요? 서연이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쌀쌀했어요.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병도 없고 다리도 멀쩡하고.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병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왜? 필요했습니다. 뭐가요? 병약한 회장이라는 이미지가요.
서연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도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태림그룹 안에는 저를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건강하고 강하다는 걸 알면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하지만 병약한 회장이라면 조금 방심하죠. 그 틈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현실입니다. 재벌가는 그렇게 돌아갑니다. 도연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서연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거짓말한 거예요? 저까지 속인 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당신 믿었어요. 병든 사람이니까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방에 있을게요. 김서연 씨, 뭐예요? 앞으로는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서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그 남자 최민석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제 약점이 됐다는 겁니다. 서연은 식은땀이 났습니다. 무슨 태림그룹 안에서 저를 견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이용하려 할 겁니다. 도연이 일어났습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도연이 그 모습을 보고 멈췄어요.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 두렵다고 누가 그래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안 두려워요? 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이도연입니다. 태림그룹 회장이고 당신의 남편입니다. 남편? 서연이 비웃었습니다. 계약으로 맺은 가짜 남편이잖아요. 그래도 법적으로는 남편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을 지킬 겁니다. 지킨다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한테서 날 지켜야 할 것 같은데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식당을 나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며 눈물이 났어요. 억울했습니다. 왜 자기가 이런 상황에 처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님, 회장님께서 서재로 오시라고 하십니다. 가정부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서연은 마지못해 일어났습니다. 서재로 갔어요. 도연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자예요. 휠체어가 아니라요.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시죠. 도연이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서연은 앉았습니다. 도연이 서류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최민석에 대한 고소장입니다. 서연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사기, 문서 위조, 협박 모두 고소할 겁니다.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어떻게요? 제 사람들이 조사했습니다. 최민석이 당신 명의로 대출받은 흔적, 당신 도장을 훔친 증거, 사채업자들과 연결된 기록 다 있습니다. 서연은 놀랐습니다. 언제 이런 걸? 당신과 계약한 그날부터 조사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당신은 관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요? 당신은 제 아내니까요. 서연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짜 아내잖아요. 법적으로는 진짜입니다. 그리고 제 책임입니다. 도연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경호원 배치 계획입니다. 경호원이요? 네. 앞으로 당신이 외출할 때는 경호원이 동행할 겁니다. 전 갇혀 지내야 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겁니다. 똑같잖아요.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빚만 없으면 됐어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경호원의 고소에 감시에 안전을 위한 겁니다. 안전? 서연이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당신 때문에 더 위험해진 거 아니에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서재를 나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마님, 경호팀장 강태준입니다. 남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 마님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갇혀 사는구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정원이 보였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식당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방에서 혼자 있고 싶었어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님, 저녁 식사 가져왔습니다. 가정부가 트레이를 들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서연은 받아서 혼자 먹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도연의 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끙, 찰컥 후. 여전한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게 뭔지 알 것 같았어요.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훈련이었죠. 싸우기 위한 훈련이었어요. 서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이 사람은 위험해. 그게 확실했습니다. 도연은 보호자였지만 동시에 위험한 사람이었어요. 법을 넘나들고 사람을 한 손으로 들어 올리고 냉정하게 모든 걸 처리하는 사람. 서연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전함도 느꼈어요. 모순적이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최민석 같은 사람들로부터는 안전했어요. 도연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도연으로부터는요? 서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긴 밤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저택에 있었습니다. 경호원 강태준이 항상 근처에 있었어요. 화장실 갈 때만 빼고요. 답답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도연과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때 마주쳐도 인사만 했어요. 잘 지내십니까? 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가정부가 서연의 방으로 왔어요. 마님, 전화 오셨습니다. 저한테요? 서연은 놀랐습니다. 이 집에 온 뒤로 전화를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네. 회장님 어머님이십니다. 어머님이요? 서연은 더 놀랐습니다. 도연의 어머니라면 시어머니잖아요. 계약 결혼인데 시어머니가 왜 전화를 한 걸까요? 가정부가 무선 전화기를 건넸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이 든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 오미란이야. 도연이 어머니가 아니라 고모지. 아, 네. 서연은 긴장했습니다. 한번 만나고 싶구나. 며느리 얼굴을 봐야지. 제가 그쪽으로 가면 될까요? 아니, 내가 갈게. 내일 2시에 집으로 갈 테니까 준비해 놓거라.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작됐구나. 도연이 말했던 게 생각났어요. 태림그룹 안에서 자기를 견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서연을 이용하려 할 거라고요. 서연은 도연을 찾아갔습니다. 도연은 서재에 있었어요. 저기요. 네. 내일 고모님이 온대요. 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오미란 고모가요? 네. 2시에 온다고 했어요. 도연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예. 고모는 제 편이 아닙니다. 저를 회장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사람 중 한 명이죠. 서연은 긴장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대해서도 저에 대해서도 그냥 예의만 갖추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서연은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였습니다. 서연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정부가 준비한 옷을 입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였어요. 단정했지만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가정부가 문을 열었어요. 오미란이 들어왔습니다. 67세라고 했지만 늙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세가 꼿꼿했고 옷차림도 고급스러웠어요.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서연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오미라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표정이 차갑게 굳었어요. 앉자. 오미란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연도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오미라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시장에서 일했다며? 네. 뭘 팔았는데? 생선이요. 생선. 오미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참 대단하시네. 생선 장수에서 재벌 회장 부인이 됐으니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미란이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 도연이를 만났어? 시장에서 만났어? 차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차에서? 무슨 차? 도연 씨 차요. 그래서 오미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우연히 만나서 바로 결혼했다고? 그게 말이 돼?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랑에 빠졌나 보지? 오미란이 비꼬듯 웃었습니다. 도연이가 얼마나 재산이 많은지 알고? 저는 아니면 병든 사람이니까 쉽다고 생각했나? 서연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오미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돈 때문이지?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으니까요. 빚 때문에 결혼한 게 맞았습니다. 오미란이 웃었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뭐 나쁘다는 건 아니야. 솔직한 게 좋지. 오미란이 차를 다시 마셨습니다. 근데 말이야. 오미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자녀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야? 서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도연이 건강이 어떤지 알잖아. 아이를 가질 수 있어? 그건 아니면 이미 가졌어? 아니에요. 그럼 계획은? 오미란이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계약 결혼이라는 걸 말할 수도 없었고요. 말이 없네. 오미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림그룹 회장 부인이면 후계자를 낳아야지. 그게 의무야. 근데 그게 안 되면 오미란이 서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적절한 배필이 아니라는 거지. 서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의자에 앉은 채로요. 휠체어가 아니라요. 고모님 오셨습니까? 도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도연아 왔어. 오미란이 돌아봤습니다. 며느리랑 이야기하고 있었어. 들었습니다. 도연이 서연 옆에 섰습니다. 아니, 섰다는 게 맞나요? 도연은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말이죠. 제 아내에 대한 질문은 저한테 하십시오. 그래. 그럼 물어볼게. 자식 계획은? 없습니다. 뭐? 오미란이 놀랐습니다. 저희는 아이를 갖지 않을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회장이 후계자도 없이 어떻게?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오미란은 잠시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어요. 좋아. 내 뜻대로 해봐. 오미란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에서는 다르게 생각할걸. 그건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래, 처리해봐. 오미란이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어요. 서연은 그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도연이 물었습니다. 네. 서연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괜찮지 않았어요. 오미란의 말들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적절한 배필이 아니라는 거지. 그 말이 특히 아팠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도연이 태림그룹 본사에 출근했어요. 이사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집에 있었습니다. 저녁 때 도연이 돌아왔어요.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이사회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뭐가요? 제 결혼이요. 도연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사들이 말이 많습니다. 적절한 배필이 아니라고요. 가문에 맞지 않는다고요. 서연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죄송해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예상했던 일입니다. 도연이 서연을 봤습니다. 고모가 이사들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저를 끌어내리고 고모의 조카 이준혁을 회장 자리에 앉히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버텨야죠.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질 겁니다. 하지만 도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도연의 약점이 됐다는 걸요. 계약 결혼, 돈을 받고 한 결혼. 그게 도연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짐이 됐어. 서연은 자책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내가 여기 있으면 도연한테 피해야. 하지만 나가면 어디로 가죠? 빚은 없어졌지만 서연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계약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것보다 복잡해졌어요. 도연을 위한다면 떠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버티는 게 맞을까요? 서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긴 밤을 견뎌낼 뿐이었습니다. 이사회 사건 이후 서연은 도연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도 방에서 혼자 했어요. 도연과 마주치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도연한테 피해야.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가정부에게 말했습니다. 저기요, 별채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마님. 정원 끝에 작은 별채가 있습니다. 거기로 방을 옮기고 싶어요. 가정부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직접 말할게요. 서연은 도연을 찾아갔습니다. 도연은 서재에 있었어요. 저기요. 네.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별채로 방을 옮기고 싶어요. 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혼자 있고 싶어요. 좀 더 조용한 곳에서요. 도연은 잠시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서연은 돌아서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요. 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전 괜찮아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날 저녁 별채로 이사했습니다. 별채는 작았지만 아늑했어요. 침실과 작은 거실이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정원이 보였어요. 혼자가 되니까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외로웠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서연이 별채 거실에 앉아 있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들어와도 되겠습니까? 네. 도연이 들어왔어요. 의자는 없었습니다. 걸어서 왔어요. 도연은 서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야기 좀 하고 싶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도연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계약서입니다. 서연의 심장이 쿵했습니다. 지금 떠나도 됩니다. 예. 계약 파기도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약속대로 드리겠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당신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빚도 정리됐고 제가 당신을 더 이상 붙잡을 이유도 없습니다. 서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나가셔도 됩니다. 통장에 3억을 입금해뒀습니다. 새로 시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도연이 통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서연은 통장을 봤습니다. 정말로 3억이 찍혀 있었어요. 왜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당신이 힘들어 보여서요. 도연의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제 때문에 당신이 고통받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계약이었으니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서연은 통장을 만지작거렸습니다. 3억?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돈이었어요. 원룸을 얻고 작은 가게를 차리고 다시 평범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결정하면 돼요? 지금 결정하셔도 됩니다. 도연이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십시오. 급하지 않습니다. 도연이 나갔습니다. 서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통장과 계약서를 번갈아 봤어요. 떠날 수 있었습니다. 자유로워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했어요. 떠나야 할까? 남아야 할까?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서연은 열어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김서연, 최민석이었습니다. 서연은 식은땀이 났습니다. 바로 다음 문자가 또 왔어요. 기자들한테 다 말할 거야. 너희 계약 결혼이라는 거. 그럼 이도연 끝나는 거지. 서연은 손이 떨렸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호원 강태준이었습니다. 마님, 회장님께서 급히 오시라고 하십니다. 서연은 서둘러 본체로 갔습니다. 도연은 서재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막으십시오. 전화를 끊고 서연을 봤습니다. 앉으시죠. 무슨 일이에요?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벌 위장 결혼 의혹 기사를 준비 중이라고요. 서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최민석이 제보한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당신은 관여하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위험하다니요? 최민석은 이제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돈도 못 받았고 고소도 당했으니까요. 마지막 발악으로 당신을 노릴 수 있습니다. 도연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이라도 떠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통장은 어제 드렸죠. 안전한 곳으로 가십시오. 서연은 도연을 봤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지쳐 보였어요. 어깨도 축 처져 있었습니다. 혼자 모든 걸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회사 일도, 권력 싸움도, 최민석 문제도 다 혼자였어요.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나도 항상 혼자였어. 시장에서 생선 팔 때도, 빚에 쫓길 때도 다 혼자였죠. 혼자라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입을 열었습니다. 싫어요. 예. 떠나는 거 싫어요. 도연이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전 이제 도망 안 쳐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도망치면서 살았어요. 빚도 도망치려 했고, 최민석도 피하려 했고, 근데 이제 지쳤어요. 하지만 당신이 필요하면 제가 있을게요.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당신은 떠날 수 있습니다. 왜 여기 남으려 하십니까? 당신도 혼자 싸우면 안 되잖아요. 서연이 도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저도 책임이 있어요. 계약했으니까요. 3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3년을 채워야죠.
위험합니다. 알아요. 근데 당신 혼자 두는 게 더 싫어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처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저 여기 있을래요. 도망 안 쳐요. 최민석이 오든 언론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요. 도연의 눈빛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놀람, 당황, 그리고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도연이 낮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처음으로 도연의 약한 모습을 봤습니다. 강한 척하지만 사실은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같이 해요. 같이 버텨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뭔가 변했습니다. 서연과 도연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 하나 생긴 것 같았어요. 계약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서연은 떠날 수 있었지만 남기로 선택했어요. 도연도 서연을 보내줄 수 있었지만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별채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본체 식당에서 도연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서연은 2층 자기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예요. 최민석도 오미란도 언론도 모두 서연과 도연을 공격할 겁니다. 하지만 서연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도연도 혼자가 아니었어요. 두 사람은 이제 함께였습니다. 계약을 넘어선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3년이 다 됐습니다. 정확히는 한 달이 남았어요. 서연은 별채 방 벽에 걸린 달력을 봤습니다. 붉은 펜으로 표시된 날짜가 있었어요. 계약 종료일 D-Day 30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30일 후면 끝이었습니다. 계약 결혼이 끝나는 날이었죠. 서연은 달력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3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어요. 처음엔 하루하루가 길게 느껴졌는데 어느새 마지막 달이 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최민석은 결국 구속됐어요. 사기와 협박 혐의로요. 도연이 모든 증거를 확보했었습니다. 언론 기사도 막았습니다. 도연의 변호사들이 빠르게 움직여서 기사가 나가기 전에 정리했어요. 오미랑과 이사회의 압박도 계속됐지만 도연은 버텼습니다. 실적으로 증명했어요. 태림그룹은 도연의 경영 아래 성장했고 이사들도 더 이상 결혼 문제를 들먹이지 않았습니다. 서연도 변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어요. 재벌 부인이라는 자리가 여전히 어색했지만 나름대로 해냈습니다. 자선 행사도 참석하고 도연의 공식 석상에도 동행했어요. 서툴렀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도연과의 관계도 변했습니다. 계약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매일 함께 식사했고 가끔 정원을 함께 산책했습니다. 대화도 늘었어요. 도연의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눴습니다. 서연은 경영은 몰랐지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도연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았어요. 도연도 서연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시장에서 일하던 이야기, 어린 시절 이야기들이요. 하지만 선은 있었습니다. 각자의 방을 썼고 육체적 접촉은 없었어요. 계약 조건대로요. 가끔 손이 스치거나 어깨가 닿으면 둘 다 재빨리 물러났습니다. 그게 계약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서연이 본체 거실에 있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시간 있으십니까? 네. 도연이 들어왔어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게 뭔지 알았습니다. 도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연 맞은편에요.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네. 도연이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계약 종료일이 한 달 남았습니다. 알고 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도연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서연은 그 서류를 봤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도연은 펜을 꺼냈습니다. 서류 위에 펜을 올렸어요. 하지만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펜을 들고 있다가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결정은 당신이 하십시오. 도연이 서류를 서연 앞으로 밀었습니다. 예. 원하시면 서명하십시오. 계약대로 3년이 끝나니까 이혼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도 약속대로 드리겠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 수 있었어요.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요. 아니면 계속 있어도 됩니다. 그것도 당신의 선택입니다. 서연은 서류를 받습니다. 이혼 신청서, 서명만 하면 끝이었어요.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이게 끝인가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면 끝입니다. 당신은요? 저는 도연이 말을 멈췄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똑딱똑딱. 서연은 도연을 봤습니다. 도연도 서연을 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서연은 도연의 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3년 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했어요. 사채업자들한테 쫓기던 자기를 차에 태워준 남자. 휠체어를 탄 병약한 회장이라고 소개했던 남자. 하지만 실제로는 강하고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거짓말로 시작했지만 그 거짓말 속에도 진심이 있었습니다. 서연을 지키려는 마음이요. 서연은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연은 펜을 들고 서류를 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서류를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밥 먹어요. 예. 도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녁 시간 됐잖아요. 밥 먹고 생각해요. 서연이 일어났습니다. 추가 계약은 밥 먹고 생각하죠. 도연은 멍하니 서연을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작은 미소였습니다.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요. 하지만 서연은 봤습니다. 도연이 웃고 있다는 걸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그러시죠. 도연이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식당으로 갔어요. 긴 식탁에 앉았습니다. 예전처럼 양끝이 아니라 가까운 자리예요. 가정부가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따뜻한 국과 반찬들이었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정원이 보였어요. 나무들의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었습니다. 3년 전 겨울에 시작된 계약이었죠. 이제 세 번째 봄이었어요. 서연은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계약은 끝났어. 이제는 내 선택이야.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남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도연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서연이 서류를 밀어낸 순간 도연은 알았을 겁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로 갔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약간의 거리를 두고요.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가요? 남아주셔서요. 아직 서명 안 했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도연이 서연을 봤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남을 겁니다. 어떻게 알아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서연은 웃었습니다. 맞아요. 남을 거예요. 왜요? 이제 여기가 집 같아서요.
서연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처음엔 갇힌 것 같았어요. 답답하고 외롭고, 근데 이제는 달라요. 여기가 제 자리 같아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따뜻해졌어요. 그리고요. 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도 혼자면 안 되잖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거짓말. 서연이 도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 외로운 거 알아요. 강한 척하지만 사실은 혼자 외로운 거요.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계약은 끝났어요.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해요. 새로요? 네. 계약 말고 진짜로요. 서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요. 거짓말 없이요. 도연은 서연의 손을 받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기 손을 내밀었어요. 두 손이 마주 잡혔습니다. 처음으로요. 3년 동안 서로 거리를 뒀었죠. 손도 잡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이었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어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밤이 됐습니다. 서연은 2층 자기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꽃 냄새가 났어요. 서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정원에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하얀 목련이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시작이요. 계약이 아닌 선택으로 시작하는 관계였습니다. 여전히 불안한 부분도 있었어요. 도연의 비밀을 다 아는 건 아니었습니다. 왜 휠체어 연기를 했는지, 밤마다 무슨 훈련을 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 서두를 필요 없었습니다. 서연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처음으로 이 집에서 편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눈을 감으려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도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잠드셨나 해서요. 아니요. 앉았어요.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문가에 섰어요. 내일 함께 나가시겠습니까? 어디요? 정원 근처에 좋은 카페가 있습니다. 같이 차라도 마실까요? 서연은 웃었습니다. 좋아요. 도연도 작게 웃었어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네. 잘 자요. 당신도요. 도연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서연은 천장을 봤습니다. 웃음이 났어요. 데이트 신청 같았습니다. 서툴렀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서연은 이불을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보였습니다. 밝은 달이었어요. 봄밤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밤이었죠. 계약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거짓말로 시작했지만 진심으로 이어진 관계였습니다. 보호와 신뢰, 그것만 남았어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서연은 잠에 들었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어요. 꿈도 평화로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여기가 집이었습니다. 도연이 있는 곳이요. 그리고 서연이 선택한 곳이었습니다. 계약 너머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